예리는 말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우리 가족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냈어. 나만 빼고 모두가 모였고 식탁에 앉아 웃고 떠들며 나란 존재는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 왜? 난 그냥 에어컨 기사니까. 그런데 말이야, 정말 웃긴 건 그거야.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내가 부끄럽다며 날 인정조차 하지 않던 수진, 그 애를 말이지. 내 돈은 잘도 받으면서 정작 저녁 자리엔 날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어. 모든 걸 바꿀 결정을. 황혼이 드리운 시애틀 거리에서 내 HBH 가게에 넌사인이 윙윙거리며 깜빡였다.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 겨울바람이 재킷 안을 파고들었지만 내 가슴 안엔 묘한 온기가 남아있었지. 추수감사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엔 긴급 수리도 고장난 히터도 없었어. 작업 스케줄은 다 정리했고 직원들 보너스도 준비해놨고 저녁에 가져갈 와인 한 병도 골라놨지. 트럭에 올라타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어. 엄마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고 나는 평소처럼 파이 얘기를 하려는 전화일 줄 알고 살짝 웃으며 받았지.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 예린아, 추수감사절 얘기 좀 하자. 뭔가 이상했어. 엄마 특유의 날카롭고 바쁜 말투 대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거든. 뭔가 내가 좋아하지 않을 말을 하려고 할 때의 그 어색한 망설임이 느껴졌어. 무슨 일인데요? 나는 트럭을 운전하며 물었어. 잠깐의 침묵. 그 사이 내 속은 서서히 조여왔고 엄마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 올해는 네가 저녁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거의 핸들을 놓칠 뻔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항상 같이 하잖아요. 이번엔 좀 더 격식을 갖추기로 했어. 수진이 남자친구 도윤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든.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단다. 나는 어이없게 웃었어. 엄마,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사랑하는 내 딸이지. 엄마는 재빨리 말을 이어갔어. 하지만 그 말투는 너무나 가식적이었고 이미 다 준비된 핑계처럼 들렸어. 그냥 너도 알잖니. 이런 전문직 가정들한테는 인상이 중요하니까. 수진이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더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 일, 내 인생, 내 존재가 그들 기준에선 부끄러운 거였어. 그래서 엄마, 내가 정장 입고 사무실 다니는 직업이 아니라서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요? 엄마는 말이 없었어.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지. 믿을 수가 없네요. 나는 말했다. 제가 수년간 수진이 학비 다 내줬잖아요. 걔가 한 번이라도 저한테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거네요. 예린아, 이번엔 그냥 한 끼야. 주말에 가족 브런치 하자. 그때 만나자. 나는 전화를 끊었어. 몇 분 동안 나는 트럭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핸들을 꼭 쥔 채 호흡은 얕고 가슴은 조여왔지. 단 한 번의 저녁 식사. 그걸 위해 나는 수년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지금 와서야 겨우 내 자리가 없다는 걸 통보받았지. 그때 내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어. 사촌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지. 예린아, 너한테 꼭 말해야겠어. 추수감사절 얘기야. 나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어. 며칠 전에 엄마랑 수진이 대화하는 거 들었어. 수진이가 말했어. 도윤이네 부모님 앞에서 너 같은 사람이 가족인 걸 보여주기 싫다고. 우리가 노동자 계층이라는 인상 주기 싫어 라고 말했어. 나는 그 문장을 2번이나 읽었어.
속이 뒤틀리면서도 어쩐지 납득이 갔지. 지금껏 수진은 내 존재를 지워왔던 거야. 내가 직접 만든 삶, 내 손으로 일군 일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돈은 마다하지 않았지. 나는 핸드폰을 대시보드에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대신 손에 꼭 쥔 채 손등이 하얗게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지.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 징조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야 했다. 수진이 대학교 행사에 나를 한 번도 초대한 적 없던 일, 친구들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얼버무리며 얼른 화제를 바꾸던 모습, 남자친구 도윤이와 사귄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도록 나를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은 그녀가 나를 부끄러워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지만 나는 그걸 부정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는 명확했다. 그건 의심이 아니었고 내 직업을 창피해하던 그녀의 진짜 마음이었다. 추수감사절 당일,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어떻게든 마음을 달래보려 애썼다.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고 작은 식당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셨고 친구 몇 명에게 전화도 걸어봤지만 가슴속의 허전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나는 결국 SNS를 열었다. 그리고 거기엔 모든 게 있었다. 웃고 있는 가족 사진들, 완벽하게 차려진 저녁상,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수진과 그 옆에서 미소 짓는 도윤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까지. 완벽하게 꾸며진 장면, 하지만 그 안에 나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또렷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만약 내가 그들 기준에서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면 내 돈도 당연히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나는 결정했다. 모든 걸 바꾸게 될 결정을.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안도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명확함. 더 이상 핑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쳤다. 수년 동안 수진의 대학교 납부 포털에 로그인하는 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나는 수진 계정의 비밀번호를 내 스트리밍 사이트보다 더 자주 쳤을 정도였다. 다음 학기 등록금 $25,000. 마감일은 2주 후. 나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잠시 손을 멈췄다. 그 많은 밤을 어떻게 견뎠는지, 얼마나 많은 휴가를 포기했는지, 얼마나 자주 나 자신보다 그녀를 먼저 생각했는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납부자 계정 삭제 버튼으로 향했다. 화면에 작은 창이 떴다. 정말 이 계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얘를 눌렀다. 노트북을 덮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냥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울려대던 전화. 결국 4번째 통화에서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미 격앙된 상태였다. 예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방금 전화했는데 등록금이 끊겼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사실이니? 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사실이야. 몇 초간 침묵. 그리고 엄마는 숨을 들이쉬며 외쳤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니? 나는 짧게 웃었다. 웃음 같지도 않은 쓰디쓴 웃음. 재밌는 표현이네. 걔가 날 추수감사절에서 쫓아낸 건 괜찮고 내가 등록금을 끄는 건 잔인하다고. 엄마는 말을 바꾸려 했지만
난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냥 도윤이 부모님 앞에서 좋은 인상 주고 싶었던 거야. 수진이 아직 어리지 않니? 실수할 수도 있고. 24살이에요, 엄마. 계산할 줄 아는 나이죠. 엄마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여동생을 도와주겠다고 했지. 나를 부끄러워하고 이용만 하는 사람은 돕지 않아요. 엄마는 변명을 이어갔다. 수진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니까. 그녀는 정확히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이어서 들려온 건 늘 그렇듯 가족을 위한 희생 타령이었다. 가족은 서로 희생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왜 희생은 항상 나만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존중을 요구하는 순간 갑자기 그건 과하다고 하는 거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끝이에요. 엄마는 예리나 하고 붙잡았지만 나는 이미 전화를 끊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고요했다. 나는 진짜로 해냈다. 정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죄책감이 들어야 정상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아주 작고 먼 구석 어딘가에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너무 미미해서 알아차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오히려 내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명확하고 날카롭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에 가까웠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지 않은 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지는 내가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다. 첫 번째 전화는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왔다.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부엌에 두고 온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기도 전에 나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수진. 나는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그대로 뒀다. 그 다음엔 또 울렸다. 그리고 또.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의무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벨소리는 멈췄고 잠시 후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주저하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언니,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등록금 결제 실패했다고 메일 왔어. 이건 실수지? 당장 전화해.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댔다. 이어서 문자도 왔다. 언니,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다음 학기 등록 못해. 이렇게 날 버릴 수는 없어.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그 문장을 보내기 전에 손을 멈췄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수년간 얼마나 애써왔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녀는 절대 그걸 볼 줄 모른다. 그녀는 단지 지금 잃은 것만 볼 뿐 그동안 받았던 걸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꾼 채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그녀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는 다음 수단으로 향했다. 도윤이었다. 그녀는 곧장 도윤이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머리는 엉켜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초조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아직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거실로 들어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믿을 수가 없어.
언니가 날 끊었어. 그냥 그렇게. 아무 경고도 없이. 도윤은 문을 닫으며 물었다. 잠깐만. 언니? 내 언니 예린? 응. 수진은 거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불안하게 속삭였다. 방금 메일 받았어. 다음 학기 등록금 결제가 안 됐대.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 도윤은 소파에 앉아 찡그린 얼굴로 물었다. 잠깐만. 등록금은 내 부모님이 내주는 거 아니었어? 그 말에 수진은 굳어버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예린이 대신 모든 걸 부담해 왔다는 걸. 수진은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다. 부모님도 도와주셨는데 언니가 대부분을. 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대부분? 얼마나? 전부.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도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지금까지 내 언니가 등록금을 다 내줬다고? 근데 난 계속 부모님이 내주는 줄 알았고. 수진은 무시하려는 듯 웃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진짜야. 도윤은 더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엔 왜 언니 안 부른 거야? 그것도 지금 생각나네.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다. 그건 다른 얘기야. 어떻게 다른데?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다. 한 사람을 부끄러워한 여동생, 모든 걸 대가 없이 내어준 누나, 거짓으로 쌓아올린 이미지. 도윤은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도대체 너 누구야? 수진은 눈을 깜빡이며 속삭였다. 도윤아. 시간 좀 필요하겠어. 그는 열쇠를 챙기며 말했다. 우리 헤어지는 거야?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아팠다. 수진은 문 쪽으로 돌아섰지만 도윤은 붙잡지 않았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그 안엔 남겨진 게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더 끔찍한 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최종 통보. 등록금 미납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다. 48시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는 내용이었다. 수진은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봤지만 잔액은 그대로였고 예정된 결제는 없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급히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부모님 정보를 넣고 보증인을 등록했지만 신용 문제로 거절당했다. 다른 금융세도 시도했지만 역시 거절. 그녀는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수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늘 그래왔듯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다. 나는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다. 사무실 안엔 조용한 집중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향후 1분기 수주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세차게 열리며 유리창이 덜컥거렸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출입구를 향했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울다 지친 눈,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문 안을 들어서는 수진의 얼굴에는 분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녀는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 순간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마주하니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아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단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걸 멈췄을 뿐이야. 스스로 책임지게 한 거지. 직원들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고객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나만을 응시하며 고함을 질렀다. 넌 날 버렸어. 가족이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나는 팔짱을 끼고 데스크에 기대어 섰다. 재밌네. 네가 날 가족이라고 부르다니. 추수감사절에 날 부끄럽다고 내쫓았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땐 내가 뭐였지? 그냥 불편한 존재?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듯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다. 모두 조용히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피했다. 그녀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고 이번엔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턱을 들어올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말했다. 이 여자는 자기 가족을 버렸어요.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퍼졌지만 아무도 그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존경하는 내 직원 중 한 명, 해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수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무례하시네요. 난 언니예요. 해리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이곳은 사업장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업무 방해이고 저희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그녀가 날 다 망쳤어요. 미래도 학교도 다 끝났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해리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그녀는 단지 당신이 누려온 특권을 거둔 것뿐입니다. 그건 책임을 지게 만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동안 자신을 감싸주던 환상이 깨어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 직원들이 도착했고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소리치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외쳤다.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러나 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단지 조용히 사무실을 정리했고 회의는 중단되었지만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나를 이해했고 그 순간 내가 어떤 싸움을 감내해 왔는지를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다. 예상대로 엄마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엔 받았다. 마지막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달콤하지 않았다. 대신 단단하고 무거운 울림이 있었다. 예린,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조급했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린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해. 나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말했다. 그냥 다시 도와주자는 거야. 네가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니? 나는 웃었다. 냉소적이고 지친 웃음이었다. 그럼 이제 내가 다시 가족이 된 거네요. 돈이 필요할 땐. 엄마는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예린아, 제발 이기적으로 굴지 마. 이기적인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말했다. 수년간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하잖아요. 주말마다 일하고 휴가도 포기하고 다 수진을 위해서였는데 결국 날 부끄럽다며 내쫓았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엄마는 숨을 길게 쉬었다. 수진이는 아직 어리고 아니요. 이젠 어리다고 말할 나이 지났어요. 스스로 책임져야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정말로 그냥 손 놓겠다는 거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그만하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ATM은 고장났으니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 조용한 시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고요는 생각보다 달콤했다. 며칠 동안은 마치 폭풍 후의 정적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고 아무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그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평온함이라는 걸 느꼈다. 매년 반복되던 가족들의 요구와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수진의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추수감사절 식탁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었다. 아무도 내게 내 시간이나 내 돈이나 내 감정 중 어느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고요한 날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차 그 조용함이 나를 안아주는 듯했다. 그 정적을 깨고 나타난 건 지우였다. 점심시간 나는 사무실 밖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때 휴대폰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언니, 괜찮아. 그냥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오히려 좀 후련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언니가 알면 좋겠다 싶어서 말해줄게. 걔네들 말이야. 수진은 다시 본가로 들어갔대. 학교는 잠시 휴학했고 본인은 뭔가 정리하겠다고는 하는데. 알지? 수진 스타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 엄마, 아빠는? 그녀가 잠시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재정적으로 꽤 힘들어 보여. 근데 당연하겠지. 그래도 여전히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해. 아직도 언니가 모든 걸 망쳤다고 말하더라. 수진이 이렇게 된 게 다 언니 탓이래.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히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늘 그랬잖아. 언제나 내가 잘못한 거였지. 그래도 말이야, 언니. 지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나는 언니가 잘했다고 생각해. 그게 쉽진 않았겠지만 옳은 결정이었어. 나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우야.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다르겠네. 올해는 진짜 편하게 보내야 해. 언니는 그럴 자격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커피 향이 퍼졌고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됐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내 HBH 사업의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 중이었고 직원 수도 늘고 있었으며 고객 문의도 끊이질 않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던 사업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예전엔 늘 뭔가 미안해하며 살았던 것 같다. 내가 일하는 업종이 그들 기준에선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성공을 말할 때조차 작아져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내 손으로 일군 이 삶이 부끄러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었다. 나를 창피해하던 사람들 대신 나를 키워준 노력에 보답하는 삶. 그게 진짜 자유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으려던 순간 화면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엄마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너 보고 싶어. 얘기 좀 할까?
나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1년 전이라면 나는 바로 답장했을 것이다. 나도 보고 싶어요 라고 쓰고 다음날 브런치 약속이라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나는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로 했고 무엇보다 그들은 내가 부재한 식탁을 경험했지만 나는 그 사실을 통해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메시지를 삭제했다. 회신은 하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나는 드디어 내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강했다. 그 선택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짐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조건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자유로웠다. 자유는 대가를 요구한다. 내가 가족과의 모든 끈을 끊고 나서 찾아온 고요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누군가에게 계속 기대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온 삶에서 갑자기 아무런 요청도 의무도 없는 삶으로 옮겨지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며칠은 마치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방 안은 조용했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으며 누구도 내게 언니니까 라는 말로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내 삶의 선택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진 않았다. 곧 수진은 그녀 특유의 방식대로 내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은근한 방식이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객들 사이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평소 친근하던 사람들의 말투에 어색한 정적이 깃들었고 몇몇은 나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바뀌었다. 수진은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내가 돈만 아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여론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게시물들은 직접적으로 나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모든 문장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가족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슬프다. 형제자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누군가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만 요구하더라. 댓글엔 수많은 위로가 쏟아졌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죠? 진짜 가족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너무 속상하다. 힘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진실의 절반도 모른 채 수진의 말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엔 내가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도 있었다. 어릴 적 함께 자랐던 사촌, 매년 명절마다 인사를 나누던 이모, 수년째 거래하던 고객까지. 그 누구도 추수감사절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걸 견뎠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가엾은 수진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를 악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 속 배경인물로 남지 않기로. 나는 차에 올라탔고 경고도 없이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서서 세차게 노크를 했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익숙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 어쩐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비꼬듯이 말했다. 어머, 들어오시지 그래요? 집도 언니 거였나 봐.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수진?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야?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이거 SNS에서 하는 말 장난들. 내가 가족을 버렸다느니, 돈에 미쳤다느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수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실 수년간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말해볼까? 학비, 월세, 생활비까지 내가 다 감당했어. 그리고 너는 그 대가로 날 부끄러워했지. 남자친구한테도 날 숨기고 친구들 앞에서는 존재조차 언급하지 않았잖아. 그녀는 여전히 태연하게 굴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나를 망치겠다는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해. 넌 네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어. 나는 이제 구경만 할 뿐이야. 나는 문으로 돌아섰고 손잡이를 잡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계속해.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피해자인 척해. 하지만 기억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그리고 그때 너 옆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나왔다. 바깥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료로 불타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가치와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